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미얀마의 로힝야족 위기와 난민촌 아동들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20기 리서치팀 배혜민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이러한 목차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로힝야족 사건이 우선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본 뒤에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반응을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로힝야족 아동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교육위기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2018년도의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누가 수상을 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해주세요. 네, 두 분이 수상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외국 분들이다 보니까 이름이 워낙 어려워서 다들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분은 나디아 무라드라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IS에서 성폭력을 당한 뒤에 탈출을 하셔서 전 세계에 이 만행을 고발하고 있는 여성 인권 운동가시고요. 두 번째로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도운 의사 드니 무케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올해에는 노벨 평화상을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 있는데요. 네, 바로 아웅산 수치 여사입니다. 이분은 미얀마의 최고 통치자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인데, 오늘 제가 할 발표가 이분과 이 논란과 관련이 있어서 이 얘기로 발표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로힝야족 사건이 어떤 일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라는 국가는요, 이렇게 버마족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버마족을 포함을 해서 총 135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 중에 로힝야족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들 90%는 불교를 믿고 있는 불교 국가이고,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교적 배경 때문에 예로부터 로힝야족은 종교적 이유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아왔어요. 시민권도 받지 못한 채로 탄압을 받아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로힝야족 반군단체 로힝야 구원군이 동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명목으로 미얀마의 경찰초소 30여 곳을 급습합니다. 그 이후에 이를 본 미얀마 정부군이 반군단체를 그 군대를 동원을 해서 소탕 작전을 벌이고요. 이 과정에서 문제는 로힝야족 민간인들까지도 대량 학살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후에 로힝야족은 최소 10,000명이 사망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 성폭행, 방화, 담뱃불로 사람을 지졌다, 아니면 불이 타고 있는 집에 아이들을 집어넣었다라는 등등의 끔찍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사건은 역사적 배경이 특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얀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역사적 이유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영국이 등장을 합니다. 영국은 1885년부터 미얀마를 식민 통치하였는데요. 1885년부터 영국은 미얀마를 식민 통치하면서 미얀마 민족들은 친영 반영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영국은 방글라데시에 살던 로힝야족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노동력 착취를 이유로. 이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군은 로힝야족에 대해 영국이 식민 통치를 위해 강제 이주시킨 불법 이민자들이다라고 박해를 하고요. 이러한 갈등은 미얀마가 독립한 후에도 이어집니다. 독립한 후에 미얀마 정부는 헌법을 규정을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1823년부터 미얀마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미얀마 국적을 부여한다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1885년 이후에 미얀마에 왔던 로힝야족은 국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시작됐고, 로힝야족은 다양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들은 아까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갔다고 했죠. 그게 바로 여기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국경 지역에 있는 콕스바자로 쿠투팔롱 난민 캠프입니다. 여기에는 약 120만 명이나 되는 난민들이
지금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충 봐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의 난민 캠프입니다. 대나무랑 방수천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간이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다양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구호 물품이 조달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가장 가까운 공항은 그 콕스바자르 공항인데요. 그 난민 캠프에서 공항까지 30여 킬로인데 비가 오면 3시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길은 모두 진흙의 울퉁불퉁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상황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구호단체에서 주는 구호 물품을 받기 위해 몰려든 로힝야족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이 지역이 워낙 우기가 잦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진흙집은 이렇게 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크고 작은 산사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난민들은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신분일 뿐더러 마음껏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런 인도적 지원에 의지를 해야 해서 이들의 생활 환경도 좋지 않은 상태이고요. 네, 주변 원주민들과의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런 난민 캠프의 로힝야족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서 주변 원주민들 그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미얀마 감싸기인데요. 중국은 미얀마를 국제사회에서 미얀마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엔의 산하 기구에서 미얀마 사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해도 중국이 불참을 하거나 거부를 하는 방식으로 결의안 표현을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번 결의안 표현이 거부당했지만 2017년 12월 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그리고 2017년 12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얀마 정부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유엔 조사 협력에 거부를 표명을 했고요. 유엔에서 직접 가서 조사를 하는 인권특별보고관의 개입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저번 달인 2018년 9월 인권이사회에서 진상조사단이 최종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을 상대로 저지른 학살과 잔혹한 행위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패널을 구성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패널은 바로 대량 학살 책임자들을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이에 대해서 유엔의 내정 간섭이라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끊임없이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것을 보면은 국제기구는 강압적인 구속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서 처음 언급했던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웅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를 민주화시킨 영예를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 수상까지 받았지만 그 2015년에 미얀마의 권력을 잡은 이후에 이 모든 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녀는 이 모든 일을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박탈하자라고 논란이 짚혀졌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벨상을 박탈하진 않는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캐나다에서 명예 시민권이 박탈되는 등의 다양한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로힝야족 아동들이 겪고 있는 교육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만 명의 난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7세 이하 아동은 전체 난민의 50% 이상입니다. 그 아동들 중에서도 4분의 1만이 수업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약 40만 명 정도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네, 질적으로 살펴보면 나이 수준상의 제한이 교육에 많다고 해요. 워낙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이 있고 다양한 나이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아이들에게 수준과 나이를 맞추지 못하고 아주 어린 아이들만 교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매우 낮은 교육 수준인데요.
이게 한 로힝야족 아이의 부모님 말씀을 인용해보자면 그들은 오직 ABC 정도만 가르치고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그쳤다라고 증언을 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교육 수준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8년 5월 말의 보고서에서는 로힝야족 언어로 된 커리큘럼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유니세프 보고서를 보니까 로힝야족 언어로 이들을 교육을 받고 있는 커리큘럼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은 열악한 시설인데요. 이들의 교실은 늘 붐비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수도 시설의 열악함을 나타내주는 사진이라서 가져왔는데요. 로힝야족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수도 시설의 열악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교육위기의 원인에는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규제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들이 후에 방글라데시 사회로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글라데시어 교육 커리큘럼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금지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얀마 정부의 규제입니다. 버마어 교육 커리큘럼을 금지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최근에는 규제를 완화해서 이들은 버마어라는 거는 그 미얀마어인데요. 이 버마어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기존의 교육 수준 격차입니다.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가기 이전에 미얀마에서도 이들은 보수주의라던가 다양한 차별로 교육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이 존재하는 만큼 그 모든 아이들의 수준을 수준별로 교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자금난인데요. 한 구호단체에 따르면 필요한 금액의 약 14% 정도밖에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위기의 해결책으로는 다양한 구호단체들이 지금 현지에 가서 이들을 돕고 있다고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1200개 정도의 교육학습센터가 설립되고 있고요. 하지만 열악한 현실은 여전합니다. 조금 더 완전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으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이슈는 제재할 수 있는 주체가 국제기구 정도일 뿐인 것 같은데 그나마도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대안을 낸 것은 앞서 말한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연계가 조금 더 강화된다면 이러한 인권 문제가 조금 더 해결의 활력을 찾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무엇보다 네이밍 앤 쉐이밍이라고 일컬어지는 국제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이 해결책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